우크라이나를 어쨌든가 제압을 했다고 쳤을 때 푸틴이 거기서 그만둘지 아니면 더 전쟁을 확대해서 더 서쪽으로 유럽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를 놓고 거기서 더 확장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연 또 푸틴에게 그럴 의도가 있겠는가,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두 나라가 군사동맹까지로 발전을 해서 밀착이 된다면 이거는 뭐 미국이라고 하는 열강과 맞먹을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군사체제가 마련이 된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가 러시아와 1대1로 맞대결을 해서는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미국과 서방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일단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국방비가 지금 한 1%, 2% 수준인데 그 3%로 올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5%까지도 올라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요청이었고,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요즘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도는 게 푸틴이 여전히 승리는 불가피하다고 굳게 믿는다는 점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판단이 전쟁을 더 비극적인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푸틴의 이 신념, 진짜 전쟁의 흐름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글쎄요, 가장 위험한이라고 말을 쓰셨는데요. 가장 위험한 인물은 요즘에는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혹자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타냐후와 그 도널드 트럼프를 말했지만 거기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도 끼어서 이 세 사람이 가장 큰 문제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아마 그 가장 위험한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푸틴 앞에 붙였을 때는 그 3년 전에 침공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전장을 확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몰도바라든지 아니면 뭐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더 넘어서 서유럽까지 뭐 전쟁을 확대할지도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가장 위험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단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가 벌써 3년이 됐고, 거기서 어쨌든 간에 현재만 놓고 보면은 그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부분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난 3년간의 전쟁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 내지는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 승리가 뭐 완벽한 승리인지 제한적인 승리일지는 또 두고 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 듯 하고요. 불일치하는 측면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어쨌든 간에 제압을 했다고 쳤을 때 푸틴이 거기서 그만둘지 아니면 더 전쟁을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서쪽으로 유럽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지를 놓고 불일치하죠.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거기서 확장을 멈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관성이랄까요?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확보했으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관성에 따라서 뭐 몰도바, 폴란드, 발트해 3국 아니면 더 넘어서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 서유럽까지 그 전선을 확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두 가지 큰 어떤 뭐랄까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더 확률이 높을 것인가를 따져야 될 텐데, 저는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자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점령할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더 확장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 않고 과연 또 푸틴에게 그럴 의도가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푸틴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였고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는 확고한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해서 더 서쪽에 있는 국가들과 분쟁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침공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겠는가? 저는 그럴 의도도 없다고 보고요. 또한 의도뿐만 아니라 그럴 역량까지도 푸틴의 러시아에게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겉으론 꽤 버티는 모습입니다. 전시 체제로 돌입하면서 의외로 지표가 안정된 것도 사실인데요. 이 경제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실상은 어떤가요?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만다 할 때 예를 들면 정치학자라든지 국제 분쟁 전문가 아니면 역사학자들은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기 좋게 다 틀렸죠. 그리고 전쟁이 한 2달, 석 달 진행이 됐을 때 이번엔 누가 실수를 했냐면요. 경제학자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그 당시에는 바이든 행정부였죠. 엄청나게 고강도로 고강도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강도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라고 할까 웬만한 경제학자들은 푸틴의 러시아가 석 달 아니면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두 손을 들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근데 그 예상도 보기 좋게 틀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3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 경제는 어쨌든 간에 호황이라고 할 정도까지 그 경제가 쌩쌩 잘 들어갔고 오히려 서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오히려 경제에 허덕이면서 지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 지표를 따져볼 때 일단 제가 그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똑부러지게 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나타난 표면적인 수치를 경제학자들이 볼 때 러시아 경제는 잘 나간다. 그리고 당분간 잘 나갈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 경제가 예를 들면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불안 국면으로 접어드는 일은 그리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가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그런데 사실은 또 이 겉과 속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물론 많은 경제학자 내지는 러시아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러시아가 사실은 그 숨이 찰 것이다. 전쟁을 3년 동안 치르면서 그것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 상황에 그 견뎌 볼 때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체력이 금방 그 소진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인플레가 심하고 통화가 기우뚱기우뚱 하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구상에서 러시아가 안고 있는 어떤 그런 경제 부담 정도의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국가의 경제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수치만큼 속까지 건실한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일 수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의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러시아가 설령 안쪽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난히 그 심하고 힘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지금 수준의 전쟁을 수행할 기초 체력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버텨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푸틴의 환상이 지속되는 배경엔 내부 억압과 정보 통제도 큰 몫을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러시아 사회 내부 변화는 지금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서 일단 그 러시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은요. 결국 푸틴을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푸틴의 정권 기반을 뒤흔들 만큼 심하게 그 비판하거나 아니면 도전하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 대다수는 푸틴을 지지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지지가 어떤 경우는 강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푸틴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라는 소극적 의미의 지지일 텐데 어쨌든 간에 지지 기반이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지 기반이 넓은 편이었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황마저도 지금 러시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 국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뒤흔들다든지 아니면 푸틴에게 적극적인 불신 내지는 비판의 입장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로서의 푸틴을 다시 한번 평가할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로 그 푸틴을 비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것과 별개로 정치가로서의 입장,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은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역량을 뜻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더 푸틴이 만만치 않은 정치가다. 그리고 상당히 뭐랄까요, 능력 있는 정치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우크라이나는 총력전 체제입니다. 여기서 더 밀렸다가는 완전히 그 국가가 파탄나고 적어도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전목전 힘까지 짜내서 최근에 보니까 그전까지 그 징병을 유예해오던 20대 연령의 우크라이나인 청년들을 징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예 그 여성을 동원하자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의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서 20대 그 초중반의 젊은 청년까지도 징병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내지는 일부의 얘기지만 여성까지도 징집의 대상으로 삼을까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만큼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반면에 러시아는 총력전 체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된 전쟁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을 복귀해 보면요, 이 동원령을, 부분 동원령을 2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내렸었고요. 그 뒤로 한 전쟁이 수행된 지 한 1년쯤 지났었나 할 때 제한 동원령을 내려서 한 3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또 확충을 했죠. 그 뒤로는 동원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미 확보한 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력에서 일부가 전사자라든지 사상자로 다쳐서 빠져나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자원병으로, 계약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싸우게 하는 그런 병력으로 메웠지 동원령을 또 내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한전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푸틴의 전쟁 수행 방식일 텐데, 푸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연령 아니면 전 국민, 전 지역을 상대로 동원령을 발표해서 엄청난 병력을 모아서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특수 작전이었나요? 전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런 특이한 표현을 썼죠. 그런 제한된 작전이 아니라 그 정말로 전쟁이고, 전쟁이 러시아 국민들 그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 푸틴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고, 정권을 내줘야 하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제한 전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제한 전쟁을 펼치게 되면 전황을 짧은 시간 내에 확고하게 러시아 쪽으로 가져오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옵티멀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동원을 하면서도 국민 경제나 국민 정서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제한된 동원을 해서 전황을 이끌어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성공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한 동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압박감을 주지 않고 부담감을 주지 않아서 자기를 계속 지지하게 만들고, 그 제한된 전력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간에 느릿느릿 천천히이긴 하지만 전황을 결국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와서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도덕적인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정치가로서의 푸틴은 상당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치가이다. 뭐 이런 측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드론, AI, 장거리 타격으로 러시아를 예측 못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세를 뒤집을 전략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보다 더 식견이 뛰어난 군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전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승리를 거둬서 러시아를 뭐 상당히 뭐랄까 골치 아프게 만든다, 뭐 이럴 그 상황은 앞으로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략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전황을 그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공격이라든지 각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서 때로는 상당한 성과, 그리고 때로는 소소한 성과를 올려왔는데,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측면을 말해주냐면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포병 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포병 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으로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결국 20세기도 그랬지만 21세기에도, 그러니까 2022년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현대전에서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역시 그 포병 전력이다. 러시아는 그 포병 전력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풀 가동하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전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그런 포병 전력이 바닥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원래 약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인데, 그런 포병 전력의 그 어떤 불리한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드론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드론 활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과연 포병 전력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가끔 가다가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강타해서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는 걸 보실 텐데, 그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전황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의 그 소소한 전술적 승리를 너무 과대해서 보도하는 일부 한국 언론, 외신 그 기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속임수라고까지 하긴 좀 심하고, 그러니까 약간 편향된 그 보도 경향에 넘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포병 전력이 부족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한다면 전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도 변화를, 충격을 주어서 반전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던 서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출범 이전에 미국 정부마저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해 왔고, 아주 주더라도 찔끔찔끔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서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승리를 미사일로 거둘 수 없다. 그리고 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전력이란 것이 드론이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의미가 있는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전황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 상황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 BRICS, SCO와 더 밀착하며 반서방 블록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겉으론 끈끈해 보여도 실상은 서로 못 믿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많던데요. 푸틴이 기대하는 반서방 동맹도 결국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북아시아의 북한에서 거기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한국, 일본, 미국이 한 진영을 이루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관계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군사 동맹 관계고, 반면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아직 군사 동맹이 아니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를 준 군사 동맹까지도 승격하려고 하는 그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됐다고 하면은 이 세 나라가 확고한 그 군사 동맹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결속력이 상당히 강하죠. 미국을 중점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체제인데, 그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결속력은 어떤가? 일단 거기는 그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서로 우호 관계라든지 아니면 외교상에서 서로 이제 밀착한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국, 미국, 일본에 해당하는 그런 끈끈하고 아주 치밀한 강도의 군사 동맹은 아니고요. 북한과 러시아도 뭐 준군사 동맹 정도는 갈 수 있지만 한국이 미국과 맺은 정도의 그런 수준의 동맹 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결속력이 낮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 북한, 중국이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서로 그 결속하고 밀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서로 간의 그 이념적인 어떤 친연성 내지는 필요성에 따라서 뭉친 냉전 시대와는 달리 서로의 어떤 일시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뭉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결속력이 낮고, 또한 최근에 결속력이 강하게 보이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 체제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결속력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내지는 반작용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그 결속력의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 훨씬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과도하게 북한, 중국, 러시아의 어떤 이 삼각 체제의 어떤 뭐랄까 위험성을 너무 그 크게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요.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국과 그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럽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도 여러 가지로 밀착해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상당히 알력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아니면 현실 정치 차원에서의 보이는 어떤 흥미로운 측면인데, 그 껄끄러우면서도 밀착하고 밀착하면서도 껄끄러운 관계를 맺는 측면이 있죠. 또 하나가 이 북한과 그 러시아의 관계일 텐데, 최근에 북한이 자원에서 스스로 요청해서 전투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서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진 전투에 직접 참여해서 어쨌든 간에 그 승리하는데 일정한 이바지를 하면서 이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그 정권 차원에서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준 군사 동맹까지로 발전을 했는데, 이 아직까지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한 그 전까지 그 북한과 그 러시아의 관계가 쉽게 말하면은 거의 뭐 사람 정도가 다니면서 다져진 그런 오솔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동맹 체제가 더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이 반작용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더 밀착을 했는데, 지난해에 맺었던 그 북한과 러시아의 그 관계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솔길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도로를 낸다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놨는데 그 도로는 8차선 아주 그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갈을 깐 비포장 도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2025년 올해와 내년과 뭐 내후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사이에 놓이는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차선 왕복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덜컹덜컹거리면서 가야 되는 자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또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또 일정 정도 그 뭐랄까 뭐 규정하거나 그 하지는 못했지만 통제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 러시아, 중국이 결속 관계가 그 맞은편에 있는 한국, 일본, 미국의 어떤 관계 강화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저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하지 않다. 너무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분명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가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을 비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유럽 전장에 북한군이 직접 들어간 건 냉전 이후 처음인데요. 이건 러시아의 병력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제 질서 자체를 흔드는 경고일까요?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지 못해서 더 알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감춰오다가 결국은 그 공식적으로 밝혔죠.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반격을 하면서 아예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그 지역이 바로 쿠르스크였죠. 쿠르스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점령지를 그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쿠르스크 실지를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전황이 유리해지고 결국 쿠르스크라는 영토를 러시아가 다시 탈환했을 때 그때서야 북한 전투병력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게 러시아와 북한이 준군사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협정문을 교환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지나서 21세기의 군사동맹 관계라든지 중군사동맹 관계를 맺을 때 보통 이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이 관계를 맺어서 서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같이 싸워준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동맹이나 준군사동맹인데요. 20세기와 다른 점이 뭐냐면요. 20세기에는 군사동맹을 맺었을 때 한 국가가 회원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침략했을 때도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체 유럽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는데 그 이후로 특히 21세기의 군사동맹은요. 어떤 나라가 침공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함께 싸워준 것은 가능한데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런 침공 전쟁 침략 전쟁에 관해서는 다른 회원 국가가 그 나라를 꼭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쓴 거 분명한 사실인데 쿠르스크 지역만 놓고 따지자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침공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 지역의 한정에서는. 근데 그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했을 때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침략을 당했으니 준군사 협약에 따라서 실병력을 보내서 같이 싸워준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 사이도 문제가 안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물론 도덕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을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를 러시아가 되찾았죠. 그리고 나서 북한군이 어떤 또 활동을 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 20%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크라이나로서는 20% 영토를 빼앗긴 상태가 된 것인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돈바스, 루안스크, 그다음에 헤르손 주일 텐데 여기에 만약에 북한군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에 북한군이 실제로 투입되어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군사 협약에서도 따지고 보면 결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도가 된 대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한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또 한 번 이제 현실을 인정해서 현재 러시아군이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실소유라고 하나요? 엄연히 우크라이나 영토긴 한데 현재 상황만 놓고 따져보면 러시아 영토처럼 되어버렸으니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헌법까지 개정을 해서 그쪽 지역을 러시아에 편입을 하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으니 이것은 러시아 영토이니 그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박바우기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전선을 넘어서서 더 서쪽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고 그 전투에 만약 북한군이 투입이 되면 이것은 보도대로 세계 정세를 뒤흔든다 내지는 세계의 어떤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돈바스, 루안스크, 헤르손주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고 여기를 러시아의 영토로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현재 전선을 넘어서 서쪽으로 러시아군이 진격을 더 하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 헤르손주, 루안스크, 돈바스 경계선을 넘어서 서쪽으로 북한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국제 안정성 내지는 국제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국제사회가 내지는 유엔이 아니면 대한민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푸틴과 시진핑이 직접 나서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키우고 군사적 결속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가는 단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고 저도 사실은 제가 전공상 그 러시아와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는 조금 말을 보탤 수 있는데 이게 중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를 뭐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요. 지난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두 나라가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두 나라가 만약에 군사동맹까지로 발전을 해서 그만큼 이렇게 밀착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21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미국이라고 하는 열강과 맞먹을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강력한 군사 체제가 마련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그럴 만큼 현재 상황이 획기적인 상황이냐 여기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군사적으로 현재 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명실상부한 군사동맹까지는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과연 그 미국이 그것을 가만 좌시할 것인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사 아니면 세상 만사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어떤 그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겠고요. 그런 어떤 도약 내지는 어떤 질적 비약이 이루어질 만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 지금 없다고 보이는데 저는 어떤 게 일단 회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한편으론 미국과 유럽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도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 이후 서방의 의지와 대응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이 이 협력을 무너뜨릴 만큼의 전략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푸틴 대통령의 출범이 정말로 나름대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이 그전에 그 미국의 어떤 일관된 대외 정책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전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말하면 그 아주 강력한 리더 역할을 하고 그 서유럽과 이런 국제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쪽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왔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역시 나토겠죠. 나토의 맏형이 바로 미국이었고 서유럽의 강력한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고 적극적으로 그 다른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미국이 아주 뭐 정말 미국의 그 운명에 사활이 걸린 그런 곳을 제외한 웬만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듯 하고요. 그리고 나토조차도 이게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더 강력한 우방이자 아니면은 지원 세력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미국을 좀먹고 미국의 어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에서는 오히려 그 미국의 고열을 그 빨아먹는 어떤 거머리 같은 기생충 같은 존재로 보면서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나머지 그 나토 회원 국가 사이의 어떤 밀착도가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한에서 놓고 보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수준을 더 강화하거나 증대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듯 하고요. 근데 그 빈자리를 결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메워줘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유럽과 미국의 일치된 보조가 흐트러졌다. 그리고 다시 발맞추는 상황이 사실 쉽지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초점을 맞춰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더 걱정스러운 건 이 협력이 단순 병력 지원을 넘어 기술 사이버 분야로도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주고 사이버 공격도 공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복합적 위협, 한국 입장에선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제가 사실은 꼭 그 러시아를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이 한국과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까지는 좀 삐거덕거려 왔지만 그래도 서로의 필요성이 있으니 향후에는 최소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아니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그 희망을 말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그런 중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더 그쪽으로 갈 텐데 그런 러시아를 우리가 왜 끌어안아야 되느냐 내지는 그쪽과 왜 그 악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 의견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이게 북한에 대한 공포심,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 그 인식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그 인식 때문에라도 대한민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일단 자국 병력을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를 겪어가면서까지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북한이 그 처해 있는 난국을 타개하는 활로를 찾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게 뭐 경제 협력일 수도 있고 에너지 협력일 수도 있겠는데 아마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가장 바랐던 바가 바로 이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었죠.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 강력한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상대하면서 재래식 전력이 현격히 그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방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래식 전력의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전 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전쟁 수행 방식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듯 하고요. 일단 또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마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게 그 바라는 것은 뭐 식량만이 없고 석유만이 없고 드론이라든지 사이버 전술 이런 것을 습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지금 북한의 그 핵전력, 핵무기를 완성 단계로 만들어서 완전히 고도화해서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리는데 러시아의 결정적 도움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막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와서 예를 들면 그 정말로 미국에게 그 북한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수준의 백이라고 하자면 한 90%까지는 온 것 같아요. 구분응선까지 온 것 같은데 마지막 10%를 채우지 못해서 쉽게 말하면 활용점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분응선을 넘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자체 역량으로 지금까지 9분응선까지 온 것은 성공했는데 과연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숨이 헐떡이는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간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상당히 모험을 했고 피해를 감수했고 했는데 또 여기서 푸틴 대통령의 상황을 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푸틴 대통령이 그 핵심적인 핵 무기 기술을 북한에게 넘겨줄 것인가? 이것은 또 푸틴의 마음에 따라 달려있을 텐데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만 관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뭐랄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러시아는 대열강이고 대열강의 그 대열강들은 세계를 경략할 때 아니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아니면 자기 경쟁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공통된 문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의 대열강이 가지고 있는 핵 독점을 깨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폭격하면서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그 전까지 러시아와 이란이 상당히 밀착 관계이고 우호 관계이고 우방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이란에게 핵 개발 기술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즉 러시아는 열강이고 미국과 경쟁하는 대열강이고 열강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이란 것은 그 열강들의 핵 독점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만고만한 나라, 대열강이 아닌 나라에게 핵 보유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아마 분명히 중군사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그 핵 완성하는 어떤
최고의 그 기술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푸틴 대통령이 줄까요, 안 줄까요? 대열강의 그 문법에 따르면 아마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니면은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하면서 북한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는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그 핵무기를 완성하는 상황을 막아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요 오히려 러시아와 척을 져서 러시아를 적대시해서 얻을 게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를 대한민국이 적대시하면 적대시할수록 푸틴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이거 그 북한 김정은한테 핵무기 완성하는 기술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를 적대시하네, 우리를 괴롭히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못 살게 군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줘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국제관계가 복잡 미묘하고, 더더군다나 동북아시아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복잡 미묘한 곳인데, 이런 복잡 미묘함, 어떤 그 복잡성을 우리가 너무 단순화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그 결탁하고 밀착하고 있으니 우리가 왜 러시아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드리냐, 왜 러시아와 악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러시아와 악수를 하고 우리 편을 더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무기 완성 기술을 넘기려고 하는 푸틴의 어떤 일말의 마음을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가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더 확보하는 첩경일 수 있다, 지름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략 변화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2025년 올해 초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그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상황을 약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크라이나는 전황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가 돼버렸어요. 이 무기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 군인들에게 공급을 줄 수 없고요,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그리고 그 노인분들한테 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가가 마비돼 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기와 자금으로 버텨오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서 발을 뺐죠. 그래서 뭐 완전히 발을 빼진 않았지만 최소한 무기를 더 많이 받으리란 보장은 없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가는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데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나선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리고 독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약간 미온적이긴 한데 프랑스도 뭐 영국과 독일에게 그 발을 맞춰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나토 국가, 특히 그 서유럽의 요 세 나라가 중심 국가일 텐데 과연 미국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을까?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일 듯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아마 메워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메워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암담한 느낌일 것이고요. 여기서 왜 요 나토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그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자처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따져봐야 될 문제일 듯 합니다. 일단 그런 의사를 비추긴 했는데 과연 완벽하게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나토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언급이 빠졌다는 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우크라이나가 보호막에서 멀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현지에선 얼마나 체감되고 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패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가 러시아와 그 1대1로 맞대결을 해서는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뭐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상당히 시일이 흐른 다음에 규명해야 될 문제겠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젤렌스키가 아마 싸움을 도발했다고만 느꼈을 거예요. 계속해서 러시아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속성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가 중립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반러시아 행보를 하면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러시아의 그 국가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러시아의 국가 전망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이라 생각을 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침공을 받고 침략을 당했는데 왜 그러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지도부가 그런 상황을 등한시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미국과 서방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해야만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일단 전쟁 상황에 있는 국가를 나토가 회원국가로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죠. 이것을 너무 쉽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두 장애물을 뛰어넘는 신기한 어떤 묘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묘책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미국이 빠져나간 다음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돕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 나라가 전쟁 상태에 있는 아니면 파산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 국가로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세 나라의 국가 정상이나 아니면 외교 수장들의 어떤 발언을 놓고 보면은 답을 주지 않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받아달라고 하는 젤렌스키의 요청에 확답을 보이지 않거나 아주 미적미적거리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옵션은 우리한테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가가 되겠다. 아니면 전쟁을 해서라도 나토의 회원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이 젤렌스키 내지는 우크라이나 그 국가 지도부의 전략은 지금 상태로 보면은 파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목표를 2%에서 5%로 상향했습니다. 이제 유럽이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던데요. 이 결정이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구도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상당히 핵심을 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유럽과 이 서방 진영 전체의 이 구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핵심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이 국방비가 지금 한 1%, 2% 수준인데 그걸 3%로 올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5%까지도 올라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요청이었고 거기에 어떤 나라는 울리며 겨자 먹기로 어떤 나라는 좀 적극적 나서가지고 화끈하게 5%로 올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세 나라의 경제가 이 국방비 5%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제 그 거인으로서의 세 나라의 위상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했던 3년간만 놓고 보면 이건 뭐 상당히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나라 내부에서 우파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그 대한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독일 대한당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르팽 후보의 반대파가 있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노동당, 보수당, 양당 제도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상당히 왼쪽에 치우친 정치 세력이 이번에 큰 표를 얻으면서 이 구도를 깨트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세 나라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고 복지 정책을 펴는 어떤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 고스란히 어려운 사정이 이 하층민에게 전가되면서 하층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가뜩이나 지금 돈에 쪼달려 가지고 지금 나라가 상당히 그 망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 국방비를 또 늘려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런 어떤 그 지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럴 만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이면은 아마 감내하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민들이.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는 저기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 뭐랄까 호주머니에 돈을 빼서 그쪽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요 유럽의 일정한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세력에게서는 동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왜 내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경제가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각국의 국민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내지는 어떤 그 외부 세력에 대한 방비의 목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서 내 그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선뜻 응할 국민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요구한 5% 국방비 증액이란 것은 미국의 어떤 트럼프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 설령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게 10년이 넘어가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미국의 지원이 줄어든 틈을 유럽이 메우고 있지만 점진적 지원이 오히려 전쟁을 길게 만들고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서방의 대응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빠른 시일 안에 그 국방비를 늘려서 이 방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푸틴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 푸틴이 요 나라들 별거 아니네 하면서 분쟁을 유발한다든지 도발을 해서 전쟁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푸틴과 러시아에 그럴 역량이 있는가를 또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란 나라가 아무리 뭐 국제 제재를 비껴가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유리한 전황을 조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조차도 보통 3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그 피해를 입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러시아의 일부 영토를 차지하는데도 허덕이는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고 더 넘어서서 폴란드를 제압하고 발트해 3국을 제압하고요. 그리고 무슨 또 힘이 있어가지고 그 막강한 독일, 영국, 프랑스와 군사 충돌을 감행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러시아를 너무 과대평가한 듯하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불신을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자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 정복하고 서쪽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공포 마케팅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그렇게 서방 국가의 지도자들이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찍것은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 내지는 방침, 그다음에 이제 그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좀 측면을 좀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가장 그 강력한 대러시아 비난, 대러시아 견제 이것을 하는 정치인이 독일의 메르츠 총리일 텐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독일이 현재 상황이 그 정치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불안할 텐데 이것을 그 무마하는 한 방편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반드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 서유럽 쪽으로 쳐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식의 정책을 편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외교적 확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최근 UN 표결 지지국이 줄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음이 식은 거 아니냐는 걱정이 퍼지고 있는데요. 외교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단정적으로 말한다고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노력은 그 실패로 귀결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나마 그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많은 그 지지를 얻고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을 좀 구슬리고 그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더 많은 원조를 얻으라는 방법은 결국은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듯합니다. 사실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거를 2번 미뤘죠. 2024년 봄에 했어야 되는데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기를 했고요. 그게 1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봄에 했어야 되는데 또 한 번 연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웃고 있죠.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그 협상의 장에 나와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실체를 가진 우크라이나 정상과 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젤렌스키는 좀비 아니냐.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는 공신력 있는 협상 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 정말 믿고 말을 나눌 수 있는 제대로 된 우크라이나 국가 원수가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자기 편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푸틴의 입장이라고 놓고 보고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반응을 얻기 위한 방법은 선거를 치러서 전시상에서 선거를 치러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하고 국가 그 원수로 다시 세운다면은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고요. 또 다른 정치가로 대체가 된다면 또 그 새로운 국가 원수에게 힘이 실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지 우크라이나를 도우려고 하는 서방 국가들이 더 큰 명분과 대의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지 현 상태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번 나토 회의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전략적 자세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과 동북아가 이 사례에서 꼭 새겨야 할 교훈 뭐라고 보십니까? 2022년에 일어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정말로 복잡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독립주권 국가를 침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러시아라는 국가의 어떤 대결, 진영 대결의 측면, 그리고 그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지난 400년, 50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면서 얽히고 설킨 정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2022년 2월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단순하게 보면서 이것은 러시아라고 하는 악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선을 공격했던 것이다. 러시아라고 하는 깡패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소시민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시각일 듯 하고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을 유시한 그 서방 국가들이 이 선악구도를 잘 활용해서 러시아는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선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정당히 해왔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자고 하면은 현재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분쟁에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은 서방 국가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공격 내지는 이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요. 그렇게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내세우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그 고통과 참상과 비극에는 또 눈을 감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성의 없는 비판만 툭툭 던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국제사회는 선과 악의 어떤 가치 판단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국가 전략이 횡행하고 이약집산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방이 말하는 가치라는 것이 정말로 유동적이다.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너무 순진한 행동이 된다. 그런 좀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둘러봐야 되겠고요. 한때는 가치 외교란 말이 상당히 널리 쓰였는데
이 가치 외교란 말이 얼마나 그 실체가 없는 말이었고 그것에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 끼쳐질 수 있었는가를 또 지금 과거를 보면서 따져보면은 흔히 한 말로 그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늘 하는 말로 국제사회는 정글과 같으니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따지고 재서 우리 앞날을 설계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또 한 번 가지게 되고요. 서방 국가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일극 체제가 관철되어 온 상황이었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다극 체제일 것이고 미국도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들지 않고 편승하려고 하고 있다. 단 여러 개 극 중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극으로 남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각 변동의 한 유발 요인이 바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하면서 더욱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동북아시아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제 판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비판적인 안목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국제 보도를 봐야 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게 알려주는 우리나라 언론의 스탠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시각에 상당히 편향이 있기 때문에 편향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비판적인 안목으로 우리 독자들이 언론과 방송의 외신 보도를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 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